이거 뭐야? 한 사람이 양다리 쳐가지고 이렇게 삼각관계 되는 거야? 한 사람을 동시에 두 사람이 좋아해서 삼각관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족 안에도 삼각관계가 발생을 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싸우잖아요. 싸우면 엄마가 속상해서 막 울었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아유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이고 네 아빠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네 아빠는 아주 쓰레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 엄마 얘기만 듣잖아요. 아빠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엄마 편에서 엄마를 옹호하게 되겠죠. 이러는 순간 원래 아이는 이 부부관계에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엄마의 요청을 통해서 아이는 저절로 이 부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세 사람의 구도를 만들게 되죠. 이게 삼각관계예요. 부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3자를 이를테면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부모를, 심지어 자기의 친구를 이렇게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끼어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옛날하고 지금이 엄청 달라요. 20세기하고 21세기는 머리 구조도 다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적응해가 살아가는데 20세기 이 시냅스하고 21세기 시냅스가 되게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생활도 다르고 개인도 다르지만 관계도 되게 달라졌다는 거고 가족 관계 안에서도 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20세기는 기본적으로 의무, 책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위계, 연합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데거든요. 자식이 아버지 말 잘 들어야 되고 가족은 뭉쳐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제는 다들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하고 평등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됐거든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독방 세대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출생자들이 독방을 갖게 된 세대가 딱 M세대부터예요. 지금은 요 M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40을 향해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M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방 문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내 권리랑 함께 묶여서 갑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이전 세대가 책임하고 의무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에서도 배우고 그랬다면 M세대부터는 학생 인권 조력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권리가 삶 속에 이제 일반화된 세대예요. 이게 시작된 게 제가 볼 때는 이제 독방을 갖게 되면서 노크를 시작하는 문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옛날에는 일단 방이 없어요. 자기 방이라는 게 아예 없었기 때문에 방이 있어도 사실 집안에서 아버지가 문 열라 그러면 문을 뗄 수도 있는 게 집안이었기 때문에 M세대 30대를 거치면서 40대를 들어가는 분들에게는 내 방문이 없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고 노크를 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내 인생에 대한 침범이거든요. 가족 간의 침범이라는 건 근데 이제는 권리를 중심으로 또 독방을 중심으로 침범 문화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기보호 문화가 발생을 한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가족 내에도 사생활이 있다는 게 지금 40대에겐 당연한 이야기가 된 거죠.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적인 시냅스가 다르기 때문이고 가족에도 적용이 돼서 실질적으로 윗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위계와 연합 문화에서 독립과 평등 문화로 가는데 그중에서도 독립과 사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단순히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집 안에서도 특별히 집으로부터 시작된 문화다. 독방 문화로부터 시작된 문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족들은 각각 단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하는 자이고 DNA가 공유되는 부분이 있는 것뿐이지 DNA 같은 경우도 A라고 하는 내가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죽을 때는 A 다시로 죽거든요. 그렇게 독립하면서 서로 간에 각자 개별의 주체로 살아가면서 이 법률적인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정서적 지지대하고 물리적 지지대를 원래 가족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법률적으로 함께 돼 있고 정서적으로 뭉쳐져 있고 물리적으로 뭉쳐져 있고 경제적으로 뭉쳐져 있고 이런 각각의 공동체 영역을 다들 가지고 있던 게 가족인데 어렸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인이 됐을 때 성인이 된 20이 넘어가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가져가면서부터는 정서적으로 물리적인 독립체로 살아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탯줄을 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독립성에 기반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의지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같이 기대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를 견뎌줄 수 있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가 이겨나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다려주는 거 이게 사실은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된 게 옛날엔 다 죽을 때까지 뭉쳐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조금 성장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별개의 존재로 살아가고 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서적 물리적인 독립을 하는 거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리적 독립 자체가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 독립이나 물리적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부모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고 내 부모도 나로부터 건강한 거리를 두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서로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하나 하고, 물리적 독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집안에서 가사 분담 같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 공간, 물리적 공간을 갖고 동시에 가사 분담과 같은 그 책임도 함께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건 각각의 존재들이 같이 살지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독립 공간을 갖고 독립적인 그 정서를 유지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독립이라는 건 나이가 먹잖아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집에서. 저는 한 25, 6, 7 넘어가면 그냥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리적 독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 사람은 나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독립체가 돼요. 실질적으로. 요새 집값 비싸고 땅값 비싸고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밖에 나가고 독립해 나가는 게 내 부모가 사는 것만큼 풍요롭게 독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릴 뿐이에요. 현대의 독립된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독립하고 싶어. 나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내가 알바를 하든지 약간 협소하고 좁은 집에 살더라도 자기 인생 구가하면서 살면 되죠. 그러니까 간섭이 없는 자리가 가족이 아니고요. 간섭이 있을 수 있지만 독립성을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게 가족이긴 한데 요새 그 부양이 너무 길어졌어요. 부양이 너무 길어져서 요새 30대, 40대, 50대까지도 집에 들러붙어가지고 부모 연금에 빨대 꽂는 집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건 정말 불편한 동거일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부모가 나에게 줄 수 있고 나에게 주었던 그 풍요만큼은 당연히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부모도 그 나이에는 가난했거든요. 너무 이렇게 민길된, 뭉쳐져가지고 떨어지기 어렵고 떨어지면 마치 내 살점까지 다 내 장기까지 떨어져 나가는 이 샴쌍둥이 같은 이 가족 구조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방식이 결혼도 좀 빨리 하면서 동시에 독립도 빨리 했던 세대거든요. 제가 결혼을 하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러나 독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독립이 쉽진 않겠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부모만큼의 풍요를 기대하는 독립이 아니고요. 원래 부족하고 모질라고 갑갑하게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의 그 갑갑하고 부족한 지점을 메워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독립체로서의 양태를 건강하게 갖추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독립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독립하라는 아까 그 얘기가 분리해서 나가 살라는 얘기라면 세 번째에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주체성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기 분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 성장과 자기 분화는 내 부모랑 같이 살아도 가능한 거고 떨어지면 더 잘 되는 게 분화예요. 이때 분화라고 하는 건 정서적 분화에 조금 더 방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담 영역에 보면 분화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화도라는 건 집 안에 다 누구든지 어떤 집이나 다 분화도가 있어요. 분화도가 높은 집이 있고 분화도가 낮은 집이 있어요. 분화도가 높은 집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큼 충분히 개별성을 가지면서도 요 일을 처리해 나가는 방식. 분화도가 높은 집, 높은 사람의 특징이고 분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매우 감정적으로 한 사람의 집행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아울러서 분화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화도 높은 집은 보면 각 개별 가족원들의 분화도도 높아요. 그런데 분화도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분화도도 역시 낮은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가족들끼리 편먹고 또 다른 가족을 공격한다든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대단히 나머지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가족을 아주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한다든지 생각의 조리가 떨어지고 합리적 사고나 판단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그런 집에서 성장한 집에서는 가족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내 가족을 회파하는 행위이거나 내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문제를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받을 일이고 얘는 우리 가족이 아니고 다른 데서 데려온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우리가 20세기에는 이런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중요하니까. 물론 지금도 가족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도 그때는 다 이렇게 뭉개져 있었어요. 서로 역할도 뭉개져 있고 감정도 뭉개져 있고 가족 내에 있는 사람이 독립한다 그러는 건 아주 굉장히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왜냐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한 통에 들어있는
모래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20세기의 가족은 한 통에 들어있는 모래알이 다른 것들과 뭉개져서 만들어진 일종의 콘크리트. 이게 단단하긴 한데 개별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별성이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통 속에서 각각의 모래알도 의미를 갖게 되는, 모래가 함께 뭉쳐져서 하나의 또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건강한 가족을, 좋은 가족을 얘기한다면 21세기 형태는 독립성,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개인 분화도도 높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가족의 일부분이 필요하고 지원으로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족 안에 뭉쳐져서 자기를 구별해내거나 구분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약간 이기적일 수 있겠으나 자기 분화도를 높이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거리의 역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리감하고 거리는 달라요. 가족 간에 우리가 건강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과 내가 멀게 느껴지는 그 마음을 거리감이라고 부르잖아요. 병수 씨 앉아 계시지만 엄마 아버지하고 친해요? 근데 엄마 아버지는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내가 너랑 친근하다고 느끼는데 아들과 딸은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내가 약간 멀다고 느끼는, 이 가족 간에도 같은 상대, 같은 대상을 두고도 서로가 느끼는 거리가 달라요.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가 나랑 친하다고 느끼는 자녀가 별로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그냥 뭐 아버지는 엄마 뭐 그대로 살아가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세대가 볼 때는 엄청 배은망덕한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청춘에 즙을 내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이것들이 지금 뭐야? 배신 때리는 거야? 야, 남이 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일종의 배신감이라는 단어로 대신된 거리감을 경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막상 거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거리라고 하는 건 진짜 먼 거리도 있고 가까운 거리도 있는데, 이 거리를 조절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건강한 거리라고 생각해요. 필요할 때는 딱 옆에 있어주고, 각자 살아갈 때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뭐 때로 연락이 안 되더라도 살아있구나, 별 문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족이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현대의 가족이거든요. 거리감은 달라요. 건강하지 않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성이 우리가 거리감이거든요. 거리감은 예를 들어서 다른 한쪽이 나를 사랑해, 여전히 그걸 알고 있어. 그럼 이건 거리감이 아니에요. 내가 뭐 엄마 아버지하고 싸웠어, 내 자식하고 좀 다퉜어. 그때는 약간 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서로 안 봐, 치사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나 다음번에 우리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이건 거리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리예요. 적어도 우리가 거리감하고 거리를 헛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 거리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라고 하는 게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차이가 커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봐야 가족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집은 어떻게,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족이 있는 반면에 1년에 한 번 봐도 그냥 살아있으면 돼요. 뭐 그렇게 믿고 사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가족 간에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이게 때로는 1년에 한 번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걸 악용하는 가족원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보면 돼? 오케이. 그럼 1년에 한 번만 보지 뭐. 그 다음에 나중에 넌 왜 이렇게 좀 연락도 하지 그랬어? 1년에 한 번만 보면 된다면서요. 이게 일종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악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편의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1년이라고 생각하고 공식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보고 그거 이상 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 과하게 효도를 하거나 과하게 가족을 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외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런 공식화된 것 같은 가족의 평균값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너무 많이 만나도 약간 가족에게 뺏긴 것 같고, 너무 적게 만나면 내가 가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아서 욕먹을 것 같은 불안, 이 양쪽의 감정에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비가족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의 거리라고 판단하는 것들을 요즘 세대들은 마치 공식처럼 정해놨다. 결코 건강한 거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융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족관계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융통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 거리라는
거리라는 말 자체에 몰입돼가지고 이 융통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잃어버린 융통성 때문에 사실상 이 가족이 더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겨나요. 거리라는 말 자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오히려 이게 역설이 돼버리는, 훨씬 더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거리와 거리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리가 필요한 거지 거리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거리감은 때로는 거리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점을 말씀드려요. 마지막 5번째가 삼각관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삼각관계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 뭐야? 한 사람이 양다리 쳐가지고 이렇게 삼각관계 되는 거야? 한 사람을 동시에 두 사람이 좋아해서 삼각관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족 안에도 삼각관계가 발생을 해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싸우잖아요. 싸우면 엄마가 속상해서 막 울었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아유 엄마 울지 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야. 야,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아니?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인간이고, 네 아빠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네 아빠는 아주 쓰레기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가 들을 때는 어떻게 해? 엄마 얘기만 듣잖아요. 아빠 나쁜 놈,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 엄마 편에서 엄마를 옹호하게 되겠죠. 이러는 순간 원래 아이는 이 부부관계에 끼어들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엄마의 요청을 통해서 아이는 저절로 이 부부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 세 사람의 구도를 만들게 되죠. 이게 삼각관계예요. 부부 일은 부부끼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제3자를, 이를테면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부모를, 심지어 자기의 친구를 이렇게 부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끼어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역기능적 가족 구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이 편을 먹게 하니까. 근데 요즘 이런 가족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일단 아이가 적어요. 주 양육자하고 귀한 자녀 간의 밀착이 너무 커요. 융합된 가족이라고 불러요. 서로 간의 가족들끼리 막 뭉개져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관계. 그래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들이, 엄마하고 딸이, 또 아버지하고 아들이, 아버지하고 딸이. 근데 보통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융합되기는 어려워요. 대개는 엄마가 주 양육자가 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인다는 건 물리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젖만 먹이는 게 아니에요. 정서적인 젖도 같이 먹이는 거거든요. 이 젖을 먹이는 사람과 자녀 간의 이 관계는 그렇지 않은 관계인 아빠와 이 아이들 관계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성장해 가면서 아빠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고 그렇게 아이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정서적인 젖을 양쪽에서 먹이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면 좋지만, 이렇게 삼각관계가 딱 일단 시작이 되면 어렸을 때만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 가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을 유지할 때까지도 그렇게 가는 경우, 심지어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도 그 가족마저도 한쪽 편을 뜨게 되는, 삼각관계를 만드는 누군가 끌어들이기 때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 아이를 끌어들인다. 그러면 아이만 끌어들이지 않아요. 나중에 이 아이가 결혼하잖아요. 그 배우자도 끌어들여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왕국 속에 나는 정당하고 내 반대편 배우자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정말 쑥대밭을 만들고요. 편을 갈라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상대방을 굉장히 폄훼해가지고 결국 나를 높이는 과정. 나만 정당해지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게 어떻게 건강하겠어요? 건강하지 않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화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역기능적 특징 중에 이 삼각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엄마,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독립된 주체면 지금 20, 30, 40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가 방을 치워주는 집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수족이 멀쩡한데 부모도 그거 치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벌레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이미 컸다라는 걸, 그리고 이 성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이미 충분히 나이 먹고 충분히 늙어가고 있어요. 25세면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집안에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 정리는 내가 하는 것부터 독립성의 시작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찾아야 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고요. 난 어떤 직업을 찾을까? 당연히 다들 고민하죠. 진지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를테면 한 달에 월급을 400, 500 받고 싶겠죠. 내가 20대 초임에 무슨 400,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독립성을 확보해야 될 것인가?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건 모든 가족의 숙제이고 모든 가족이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적어지면서 금이야 오기야의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전심으로 뛸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성장 과정을 살았던 세대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독립성을 나중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전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부모들의 잘못이나 부모들의 실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그 물질적 풍요, 아이를 귀하게 키우고 싶은 그리고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경계를 없애버린 건 사실이에요. 독립에 대한 경계를 없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훈육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훈육의 기준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 울타리, 말뚝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든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규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훈육자로 부모가 살아간다는 건 이 아이에게 규칙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뭐 칭찬하기도 하고 일종의 처벌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규칙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모들이 처음에 규칙을 좀 잘못 세운 게 있어요. 특별히 정서 규칙하고 생활 규칙을 정말 잘 못 세우더라고요. 애들이 뭐 해도 어떻게 무조건 예쁘다, 잘했다, 너는 잘 될 거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요. 잘 안 될 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갖춰야 될 사회적 기준을 깨는 경우 이거 부모가 잘못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는 애들이 학원 다니고 막 그러니까 가사 분담도 안 하더라고요. 애가 일단 젖병을 들고 먹을 수 있으면 애 안고 가서 젖병을 싱크대에 휙 집어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지가 자기 집안에서 멤버로 활동하면서 가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커서 이제 애가 뭐 밥 먹기 시작하면 이유식 먹으면 이유식 그릇 집어 던지고 싱크대에 밥 먹기 시작하면 자기 밥그릇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신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방 정리한다든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집안 내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엄마가 하면 돼. 심지어 도우미 아줌마가 하면 돼. 월급은 뻔한 도우미 아줌마는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귀하고 공주같이 그렇게 왕자같이 나도 그렇게 크고 싶었고 내가 또 그렇게 컸을 수도 있고 내 아이도 그렇게 키우고 싶고 또 그렇게 키우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나면 공주 왕자 밑에는 왕하고 왕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수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옆에 붙어 있는 건 메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공들여서 키운 것에 대해서 페이백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펄펄 뛰는데 그거 되게 웃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있죠. 내가 이렇게 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모든 플랜을 다 짰듯이 나머지 생의 플랜까지 짜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 낳아서 그렇게 키운다는 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렇게 손을 오그리고 태어나요. 점점 클수록 이 손을 펼치고 이 손을 펼쳐서 엄마 아버지가 이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꽤 오랜 시간 잡아주지만 이 손을 아이가 조금 성장해서 자기 혼자 뛰고 걷고 구부리고 앉고 헤엄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할 시점이 되면 스스로 자기 손을 펼쳐서 친구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랬다가 누군가의 연인의 손을 잡고 배우자의 손을 잡고 그 다음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잡는 대상이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요즘 부모들이 계속 자식들의 손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거 정말 형편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생 규칙을 깨는 일이에요. 자녀의 인생 규칙을. 인생 규칙이 뭐냐면 독립성이에요. 이 자녀들이 부모의 손을 더 이상 잡지 않아도 물론 이게 섭섭한 일이죠. 자식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워요. 자식의 손이 얼마나 온기가 있어요. 그 자식의 손을 잡을 때 기쁨이 얼마나 커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 자식의 손을 잡을 때의 기쁨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손을 놓을 때의 아픔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어요. 배고플 때 있으면 배 부를 때도 있는 거고 내가 잘 때가 있으면 깰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손을 놓고 잡고 싶지만 그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아무 때나 이 자식들의 손을 잡고 평생 그 손이 내 손인 양 그렇게 하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부모들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요새 젊은 층들, 자녀들이 상담 현장에서 와서 내 부모가 나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내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게 잘못 아니에요? 제 인생은 처음부터 폭망이었어요.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화낼 수 있다.
부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한동안 그래서 강연하고 이런 분들이 자식들한테 사과해라. 그래서 무릎 꿇고 막 빌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전 그거 미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모 발을 밟으면 사과해야죠. 부모가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이런 과정에 이런 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가능하겠죠. 부모 자식 간에도 위계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프렌데디 친구 같은 아버지, 프렌맘이 친구 같은 엄마 좋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를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부모가 위계 없이 위아래 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경우 없이 키우잖아요. 효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잘못됩니다. 부모는 부모 역할하고 자식은 자식 역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오래된 영화 중에 권상우하고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동갑내기 과약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서 김하늘 배우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부모고 넌 자식이야. 이걸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거 경기 딱 무너지잖아요. 아이들은 성장하기 전부터 부모 머리 위에 올라가서 부모 상투를 잡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부모 자식 간의 경계를 깨는 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부모의 삶 속에 함부로 침범해 들어와서 막무가내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잘못하는 바가 있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엄마도 네가 처음이라. 그거 익스큐즈 안 돼요. 애는 더 어려요. 애는 더 어린데 애한테 가가지고 3살, 4살 된 애한테 나도 엄마가 처음이야 하면서 장장 울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이해는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성장 과정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때로는 학대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성장했지만 나는 더 괜찮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거든요. 거기에 규칙이 없는 건 아니다. 원칙이 없는 건 아니다. 깨서는 안 될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지켜져야 아이들의 독립성도 사실 보장이 되는 건데 어떻게 벌써 컸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나를 침범해. 부모가 나를 침범한다는 건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어요. 왜냐면 다 해주니까 완전 편하거든요. 인간은 다 커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냥 공주처럼 입혀놓고 25, 35 이렇게 됐는데 공주처럼 입혀놓고 왕자처럼 옆에 딱 칼차게 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의자인가요? 그렇게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성인이 되었으니 공주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왕자 옷은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서 사이즈도 달라지고 옷의 양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옷은 사회적 언어니까 내가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옷을 선택하고 그렇게 입고 나는 그대로 대접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식도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 부모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정신 차려야 돼요. 그건 완전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정말 그러면 부모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통 한 30% 얘기합니다. 31.6%예요. 우리가 영향 안 받을 수 없겠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을 받아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요. 또 다른 어른들을 만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또 다른 더 많은 더 길고 더 오래된 그 환경 속에 다른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나는 내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는다고 하늘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나는 피해자입니다. 나는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머지 70%는 내 주변에서 내가 선택하고 나에게 온 것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부모 탓만 할 것 없다. 부모가 모질라고 한심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서 훨씬 더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걸 기억한다면 독립성 역시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독립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독립이라고 한다는 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곧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부모 교육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립성이에요. 독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일을 알아서 척척 해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도움을 청할 줄도 아는 용기. 저는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난 못해.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갖추도록 성장시키는 게 독립성이고 민주성이라는 거는 거칠게 말하자면
나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 알고 이거 남이 함부로 침탈하지 못하게 지켜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와 권리도 내가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시민성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성이에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그냥 작은 멤버로 지낼 수도 있지만 내가 리더로서의 역량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무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민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집안 안에서는 뭘 해야 되냐. 물론 가정 내에서도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스미도록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독립성이 되게 중요해요. 독립성은 물론 부모가 제공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될 것도 있고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부모가 못 가르쳤어도 내가 사회 이제 생활 쫙 하잖아요. 해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좀 탁월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유치원도 그렇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다 뭐냐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팀을 해서 팀플 같은 거 하잖아요. 이거는 아주 애들 어려서부터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혼자 집에서 성장한 아이인 거 알지만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린 더 좋고 멋진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협력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고 바깥에 나가서 놀이할 때도 작고 큰 놀이들 혼자 하는 놀이도 있지만 같이 하는 놀이들도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그 놀이 과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 중, 고, 대 심지어 직장 다니면서도 다 우리는 따로 또가치를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에 이 연합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배웠어요. 이거 잘 못하겠어? 그럼 다른 친구, 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좀 못했어. 그때 다른 애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욕도 먹고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 희노애락을 경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성이라는 걸 어떻게 키우냐 물어보셨잖아요. 이 독립성은 부모에게서만 발현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해요. 부모 탓할 거 없다. 두 번째, 이 독립성의 핵심적인 주체는 나다라는 걸 아는 거. 그래서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경제적 독립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또 주체적 삶을 산다는 건 모든 차원에서의 독립성을 다 구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집안에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수 있잖아.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 방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엄마가 정리해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독립된 주체면 지금 20, 30, 40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모가 방을 치워주는 집들이 많아요. 그건 정말 수족이 멀쩡한데 부모도 그거 치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벌레 나오게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이미 컸다라는 걸. 그리고 이 성인으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거울을 보세요. 이미 충분히 나이 먹고 충분히 늙어가고 있어요. 25세면 성장이 끝나고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집안에서 내가 첫째, 둘째, 셋째,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 정리는 내가 하는 것부터 독립성의 시작으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찾아야 됩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업을 찾을까? 부모가 나에게 뭘 해줄까가 아니고요. 난 어떤 직업을 찾을까? 당연히 다들 고민하죠. 진지하게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직업 다 갖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를테면 한 달에 월급을 400, 500 받고 싶겠죠. 내가 20대 초임에 무슨 400, 500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론 제가 나이 먹어서 못 가겠지만 그건 뭐냐면 때로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더 특별하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부족하다 싶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만의 독립적인 영역, 돈도 그렇고요. 매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독립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뭐냐? 제일 먼저 옷 입는 거, 방 정리하는 거, 나만의 직장과 놀이터와 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충실히 살아가는 거. 전 이게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독립 중에 하나는 아이로부터의 독립이에요. 내가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애처럼 구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입에다가 손가락 집어넣고 헤 이러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람은 원래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는 거라 내가 아이 역할을 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그 사람이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을 봐도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어린아이 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예요. 남들이 이거를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도
우리가 항상 살아오던 상황 자체가 어린아이 역할을 해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객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 나이 먹고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복장을 입을 것인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사회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이거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하는데 이건 청소년기에만 찾는 게 아니에요. 전생애를 찾아가면서 역할은 계속 바뀌고 그 달라진 역할에 따라서 나의 정체는 계속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옛날 어린아이 짓은 끝내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10대 지나가면서 20대, 3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상욕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 입에서 그 욕이 나올 때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족들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욕하지 말고 왜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역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나라는 사람이 성숙한 한 성인으로서 보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꾸미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는 눈빛, 태도, 헤어스타일, 옷 입는 방식, 말하는 방식, 매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내가 갖춰야 될 일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립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양장을 입어야 그런 게 아니죠. 스스로 자기 안쪽에 내가 나이 먹어가고 있고 과거 어린 시절 내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거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화라고 부른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를 애처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큰 성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분명한 건 나이는 우리에게 늘 절대값이고 이 절대값에 대해서 사회는 값을 치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독립성에 관련된 얘기라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어린 시절, 유치한 시절, 때로는 어리석다 말할 수 있었던 그 시절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더 나은 지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저는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 인간과 나는 이번 생에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적절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지가 않아. 이 회사에 있는 게 난 늘 계속 불편해. 집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내가 불편하고 이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마치 내가 타인이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거리가 가깝고 친밀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인 것처럼 좀 적정한 친밀성을 좀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정한 수준의 친밀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지. 가족관계도 인간관계예요. 사회적 관계고요. 가족관계라 그래서 무조건 다 이 핏줄도 DNA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완전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고통스럽다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걸 사회적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대단히 특별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1세기 현대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건 언제든 등지는 관계가 되기도 하는 게 가족이 가지는 특징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늘 목말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은 왜 다른 가족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복이 어떤 얘기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밀감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나는 고독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가족 같지 않고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오히려 내 가족이 나에겐 멀어진 존재가 되더라. 이런 관계에는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이 있어요. 관계 시소를 타는 가족은 어떤 가족이냐면 시소는 이렇게 딱 타잖아요. 한 사람이 올라가면 한 사람이 내려가. 이쪽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이쪽 사람이 내려가요. 이게 바로 시소예요. 서로 계속 엇갈리는 듯이 하나의 기구 속에 있지만 서로 다른 위치를 계속 점하게 되는, 다른 사람이 내려가 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혼자 공중에 붕 떴다 싶으면 다른 가족들은 다 떨어져 있고, 내가 아래쪽에 내려가 있어 고통스럽다 싶을 때는 또 다른 가족들은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같은 시소 속에서도 재미가 없죠. 때로는 이 균형을 잘 맞추면 이게 내가 하늘까지 올라갈 기회를 갖게 되는 거고, 또 다시 내려가서 점핑할 수 있는 만한 반동의 힘을 또 받게 되는 거잖아요. 가족관계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고 힘듭니다. 시소 같은 가족도 있다면 또 다른 가족들도 있어요. 너무 친밀한, 이게 말이 친밀이지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이 가족관계라는 게 이게 약간 피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계속 문지르잖아요. 이게 계속 문지르는데 크림과 같은 윤활제가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나잖아요. 가족 간에도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이 있어요. 이 관계에 진물이 나는 집들은 너무 밀착돼가지고 서로 간에 떨어질 수도 없어요. 떨어질 수도 없고, 떨어지면 우리는 서로 가족 간에 범죄, 곧 다시 말해 서로를 외롭게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물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건 누군가 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너무 친해, 우린 비밀이 없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가족도 사회생활이라고 말씀드렸죠. 다 사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사생활도 있는 그 집이 건강한 집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비밀도 없고 마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결벽증 환자인 것 마냥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지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병리적 가족들은 결국 관계에 진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들은 10중8구 그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고요. 아이들이 분리돼야 될 시점에도 분리가 안 돼가지고 부모가 쩔쩔매거나 자식이 쩔쩔매거나 그랬다가 다시 또 융합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또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마치 설사하듯 관계 설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변비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격한 가족, 이런 가족들은 서로 감정 소통을 잘 하지 못해요. 관계도 어떨 때는 확 시원하게 확 털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관계는 다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털어내지 못하면 이 관계에도 변비가 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소하려면 심하면 어떻게 병원에 두고 가서 관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상담 현장이나 정신과로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관계에도 설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서로에게 미친 듯이 욕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그 인간과 나는 이번 생에 마치 내가 상한 회를 먹은 것처럼 그렇게 가족관계가 힘들고 어렵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계속 소진이에요. 이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인생이 그냥 장이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관계에 진물이 나기도 하고 시소관계이기도 하고 변비이기도 하고 설사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친밀감은 없느냐?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들러붙어 있거나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거리를 느끼거나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적절감이라는 게 생겨나요. 부적절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회사를 다녀. 이 회사가 내 회사 같지가 않아. 이 회사에 있는 게 난 늘 계속 불편해. 집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으로 산다는 게 내가 불편하고 이 집만 아니었으면 좋겠고, 왠지 내가 이 집에 있으면 마치 내가 타인이 된 것 같고 이방인이 된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집들도 있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부적절감이에요. 부적절감은 소속감의 정반대편이겠죠. 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이 모든 순간들, 반드시 저녁에 해가 지고 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죠. 어려움이죠. 힘든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매일이. 우리가 말하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내 가족이 생각하는 친밀감과 같은 양, 같은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경우에 따라 친밀감이란 이름이 병리적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툼이 잦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서로 막 고통스럽게 하는 것 자체를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족 내 친밀감을 어떤 식으로 갖는 게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요리 해보셨어요? 요리를 하잖아요. 엄마들이 꼭 그런다. 양념을 그냥 적당히 넣어, 이런 얘기예요. 소금 적당히 넣으래요. 후추, 고춧가루 적당히 넣으래.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 음식은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친밀감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디까지가 적절함이고 어디까지가 부적절함인가에 대한 경계. 내가 원하는 적절함이 내 부모나 혹은 내 자식이 생각하는 적절함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엔 어떤 말이 있냐면
라포라는 말이 있어요. 라포. R-A-P-P-O-R-T. 치료적 동맹 혹은 치료적 관계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딱 와요. 내담자가 상담 현장에 왔을 때 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딱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마치 가족처럼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상담을 계속 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정이 생겨나요. 내담자 측뿐만 아니라 상담자 측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은 좀 별론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저 내담자하고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 신뢰의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불러요. 이 라포는 근데 처음 형성됐다고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초기 형성된 이 라포가 상담이 진행되면서 중간에 또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상담이 끝나기도 하고 이게 또 잘 되면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10회기 상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20회, 30회, 50회, 100회를 가기도 해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길어지는 거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담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상담 끝날 때까지도 진행되고 심지어 이 라포의 핵심은 뭐냐면 상담이 끝나고 더 이상 내담자와 상담자가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 이게 있어. 내가 다음번에 무슨 일 있으면 이 선생님한테 가면 되겠다. 또 상담자 마음속에도 내가 그때 만났던 그 내담자 잘 지내고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그때 해왔던 그 이야기를 잘 진행하고 있을까? 가끔씩 그렇게 문자를 나누기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상호 간에 함께했던 시간이 남은 생애에도 남은 기간 동안 보지 않는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갖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라포예요. 저는 가족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부부로 처음 이제 결혼해서 살아가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커가고 쭉 살아가는 동안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쭉 살아가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부부도 24시간 보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직장에 나가고 한 사람은 가사에서 프로주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프로주부 역할을 하고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요새 워낙에 다채로우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를 의심한다면 이 집은 아픈 집이에요. 우리가 그를 보지 않는 순간에도 이 사람이 일 잘하고 있겠지 배는 고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집은 건강한 집이에요.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이게 이제 부부 라포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가 내 품 안에서 24시간 눈앞에 보일 때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지만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 가잖아요. 안 보여. 얘가 잘 지내고 있는지 안 지내고 있는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뭘 했으면 좋겠어. CCTV로 맨날 24시간 막 보여줬으면 좋겠잖아요. 보지 않아도 이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아이가 거기서도 잘 지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아이가 돌아왔을 때 물어보죠. 재밌었어? 잘 지냈어?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럼 애가 이게 좋았고 저게 좋았고 걔랑 싸웠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죠. 그건 뭐냐면 보지 않는 순간에도 그리움이나 혹은 불안을 이렇게 붙잡고 있고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는 잘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균형점을 이뤄야 이 사람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리고 안 보는 동안에도 이 사람에게 빠르게 달려가서 이 불안을 터치하기 위해서 쩔쩔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면 더 그래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학원 다니는 시간이 길어져요.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이것들이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그죠? 인터넷 세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범접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끔 그에게 물어보고 그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즘 애들은 남자애들 바카라 다들 깔고 진짜 하우스도 막 열고 대포 통장도 막 만들고 이런 애들도 있어요. 부모들이 모르거든요. 경우에 따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진짜 출생부터 속썩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인생 마지막까지 속썩이는 건 아니에요. 그 구분소나무가 마을 지킨다고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철들면 또 끝내주게 부모 부양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이 올 때까지는 늘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노심초사하게끔 계속 만들 때에는 그만한 일들이 사사건건이 시시콜콜하게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할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라포를 형성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짧아가지고 우리에게 충만감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다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 늘 조마조마하고 이 가족은 친밀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많은 집은 친밀감도 적어요.
그건 분명해요. 이 가족 간에 이런 보지 않아도 서로를 믿고 기다려줄 줄 아는 그 힘과 또 그런 지탱하는 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생애 라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들은 자주 보지 않아도 친밀하다. 무조건 자주 봐야 된다고 친밀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자주 보면 할 얘기가 좀 많아지긴 해요. 생애 라포라고 하는 건, 가족 라포라고 하는 건 내가 그를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자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이 쉽게 식거나 혹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인식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락은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면 제일 좋겠지만 직간접적인 연락은 필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애들이 다 크면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거든요. 자기 친구 세계, 자기 직업 세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부모는 say goodbye예요. 가끔씩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알람은 좀 맞추자. 이 관계 알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알람 맞춰놓고 부모에게 한번 전화하자. 라는 얘기 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은 알람 맞춰놓고 가족 식사하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는 같이 밥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족끼리는 전 무조건, 부부는 무조건 하루에 한 끼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핵가족 얘기하는 거. 핵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끼 밥 먹자. 원가족 포함해가지고 전체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에 한 번씩은 밥은 먹자. 근데 그거 어려워요. 한두 달에 한 번씩 밥 먹긴 어려우니까 정해진 때에는 밥을 먹자. 뭐 생신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이라든지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명절 이런 데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 이혼 안 하는 부부도 있어요. 근데 가족은 다 싸우고 부부도 당연히 다 싸워요. 다툼이 있지만 이혼을 하는 부부하고 안 하는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밥 먹는 집 있죠. 부부가 같이 하루에 한 끼라도 무조건 말을 하든 안 하든 같이 밥 먹는 집은 살아요. 희한해요. 밥 먹는 집은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밥 먹는 가족은 자기네들 가족이 행복하다고 느껴요. 재밌죠? 명절이든 어쨌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가지고 뭐 행사를 하잖아요. 욕은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 집은 연례 형사로 우리는 이건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하나의 결속 방식인데 그게 다 뭐냐면 수저를 함께 두는 과정인 거예요.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밥 먹는, 같이 먹을 식자에도 입구자. 밥 먹는 입이 보여야 가족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입을 보자. 밥 먹는 입. 숟가락을 떠서 입을 벌려서 그 밥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보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루에 한 끼는 먹자. 가족은 한 일주일에 한 끼는 먹자. 대가족이나 이런 가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례 행사 때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친밀감을 계속 유지하게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가족으로서의 결속감도 갖게 하고 일종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주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부부는 뭐 하루에 한 번은 꼭 밥 먹고요. 토요일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 식구들은 무조건 같이 함께 밥 먹어요. 그 밥이 뭐 피자가 됐건 아니면 한식이 됐건 뭐 파스타가 됐건 집에서 수제비를 끓여 먹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 끼는 같이 먹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난다고 무슨 할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만난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밥알이 함께 먹는 그 밥알이 정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정서적 수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있어야 우리 집은 이렇게 밥 먹어. 이번 주에 또 가서 밥 먹는 거지. 그의 삶에 가족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적절한 친밀감은 있는 것이다. 대신 이런 개별적인 감정 갈등들이나 어떤 일상 갈등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평생에 걸쳐서 매일 빠짐없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쩌다 변수처럼 생기는 일이라면 문제없다. 우리도 사회적 관계니까. 과장님하고 맨날 기분이 좋고 대리님하고 맨날 뭐 행복하게 지내나요?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동료들끼리도 서로 등 보이고 그러는데 가족도 그럴 수 있죠.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도 뭐 또 이런 건 하지 이런 게 바로 근원적 친밀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밥 먹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책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친절해야 돼요. 친절은 되게 중요해요. 일상적 공격성이란 말이 있어요. 일상적 공격성은 가족 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틱틱거리고 하지마! 짜증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가족들은 왜 도대체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가서 그냥 비비고 이렇게 친한 척하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는 것들이 왜 집에 와서는 쌩 난린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보통 집 안에서 뭐 가족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 공격성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하고는 언제든 화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언제든 수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는 언제든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알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 안 좋아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일상적 공격성이 심해지면 이 사람은 다 가족이라도 갈등하고 기본적으로 가족이라도 상처받습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서로를 존재를 꽃처럼 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건 가족들끼리 친절해야 돼요. 일부러 친절한 말 쓰려고 해야 돼요. 이 말도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막말하고 쌍욕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막말하고 쌍욕해요. 친절하게 말하고 좋게 말하고 곱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꼭 그 말투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습관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밥 먹는 거 되게 중요한데 친절하게 말하는 건 둘도 없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또 특수성 중에 하나죠. 싸워도 위기 순간에는 함께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상 섭섭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내가 석 달여를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전화 한 통 안 해? 이건 쓰레기예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가족은 유산도 남겨주면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를 들어서 자기 부장이나 사장이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요. 또 자기 친구가 입원했다 그래도 카톡 하나라도 주는데 부모가 누워서 석 달여를 병원에 누워있고 수술하고 그러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한번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인생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족은 그냥 호적 정리하세요.